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권법 제2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출석시험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민법 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187조는 법률행위 이해하지 않은 물권 변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187조는 형성판결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행 판결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판결문을 들고 등기소에 가서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가 없다면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등기가 있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은 무허가 건축을 매수하여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아니지만은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은 그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그 매수인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공유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형성 판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면은 바로 이제 그 공유물 분할의 효과가 생깁니다. 등기 없이도 생기는 거죠.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동일의 명의의 중복등기의 경우에 언제나 후행등기가 무효이다. 중복등기 같은 경우에는 동일의 명의로 중복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선행등기 명의인과 후행등기의 명의인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동시에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이루어진 등기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5번입니다. 중복등기의 경우에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행등기는 실체 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가 됩니다.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는 선행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후행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고요. 선행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렇다고 해서 후행등기가 당연히 유효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선행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후행등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행등기가 실체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후행등기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제 두 번째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 명의로 이루어진 보존등기라고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선행 보존등기가 무효가 아니라면 후행등기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6번입니다. 중복등기의 경우에 선행등기의 터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면 선행등기의 터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러니까 요거 6번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갑 1의 이름으로 선행등기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갑 2의 이름으로 이제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복등기가 있었던 거죠. 을 2의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중복등기의 경우에 선행등기에 터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없이 경유된 무효의 등기라면, 즉 갑 2의 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명의인은 후행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즉 갑 2는 갑 1과 갑 2를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은 갑 2가 적법한 소유자여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갑 2의 명의로 경료된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갑 2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후행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6번도 맞는 말이 되고요. 7번입니다. 갑은 등기부상 X토지의 소유자인데 을이 X토지를 갑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보존 등기를 하였다면 을은
위법하게 갑으로부터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병을 상대로 해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항상 말소 등기로 바꾸면 됩니다. 말소 등기라는 걸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갑이 등기부상 소유자인데 을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도 보존 등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을 명의의 보존 등기는 갑 명의의 보존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후행 등기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갑 명의가 무효인 걸 전제로 해서 한 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을 명의의 보존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을은 위법하게 갑으로부터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병. 자, 근데 이 X토지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이 등기가 무효인 겁니다. 자, 이 등기가 무효일 때 을이 병을 상대로 해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문제되는 건데요. 이제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등명이라고 하는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 등기로 바꿔서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런 얘기는 결국은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을이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과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을이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도 봐야 되겠지만은 을이 소유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병이 등기 명의자여야 되고 병 명의의 등기가 무효여야 하죠. 자, 근데 을이 지금 소유자인가? 라고 할 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는 맞지만은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보존 등기를 했지만 그 보존 등기는 무효이고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니까 말소 회복 등기와 동일한 같은 내용의 청구인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죠. 자, 8번입니다.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 없이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각각의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된 경우라도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원칙적으로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어야지만 중간생략 등기가 유효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그러니까 이제 갑을 병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로 갑에서 병 명의로 중간생략 등기가 맞춰졌고 갑과 을 사이에 또는 을과 병 사이에 적법한 등기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면 매매 계약이 존재하고 있다면은 비록 갑과 을과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나중에 밝혀졌다 할지라도 그 등기는 그 등기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따라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된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갑을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제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갑은 을과 매매대금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갑에서 병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갑과 을과 병 사이의 계약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대해서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번입니다.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후 제3자에게 가등기를 격려해 준 것만으로는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가등기를 격려해 준 것만 가지고는 가등기라고 하는 건 임시적인 등기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나중에 담보 가등기가 실행되면은 결국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불능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가등기, 가처분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뭐 근저당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11번입니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 변동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에 물권 변동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에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즉 소유권 이전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양도되었다면은 그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등기부에 보겠지만은 부기등기에 보면은 2번 등기가 있을 때 2-1 이런 게 이제 부기등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번에 가등기가 이렇게 있을 때 가등기가 있는데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양도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기재가 되게 됩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수인이 기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양도됐다라고 하는 것을 공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12번입니다. 갑을 병 사이의 중간승략 등기의 합의에 따라 갑이 X에 관하여 직접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추어 주었는데 그 후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자,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즉, 뭐 의사표시의 무효 취소의 경우에는 제3자가 보호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뭐 통정허위 표시든지 비즈니 의사표시든지 사기, 착오라든지 또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보호가 되죠. 그런 경우에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라고 한다면은 그 계약이 무효다, 취소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선의의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없죠. 따라서 이 경우에 병이 선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만약에 병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그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었다는 점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공부할 때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또는 통정허위 표시나 비즈니 표시로 인해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보호되는 제3자 그 제3자와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가 차이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채권 양도인 같은 경우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보호가 되지만 계약 해제 같은 경우에는 채권 양수인 같은 경우에는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죠. 이렇게 이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가 그 계약 해제의 경우와 또는 사기 강박의 경우, 취소의 경우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나중이 아니라 참 1학기 때 이미 공부했던 부분이죠. 계약의 무효 해제 부분을 공부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물권법, 민법 입문 부분에서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 제3자 보호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을 테니까요. 그 두 가지 경우를 잘 비교하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뭐 대부분은 비슷하지만은 일단은 채권에 대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도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채권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제3자로서 보호가 되지만 그런데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그렇게 채권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13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 매수인이 본등기가 아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가등기는 무효가 된다. 자, 가등기를 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그 밑에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본등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본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등기하고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에 본등기를 하게 란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다른 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한번 등기부 양식을 한번 볼게요. 요게 가등기 양식입니다. 가등기에 대한 양식인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밑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본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여기 밑에 6번에 붙여가지고 6번 소유권 이전 등기, 즉 김갑동 씨가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뭐 다른 걸 원인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이건 혼동의 법리에 따라서 가등기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본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그 채권 자체가 가등기와 그 본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 자체가 그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등기는 이제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가등기 자체가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사이에 제3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 제3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과 본등기를 하는 것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제3자의 처분행위 자체가 같이 이제 말소가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라고 한다면은 뭐 그러면은 제3자의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소유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사이에 제3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면은 이 처분행위를 가등기에 기초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처분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여전히 제3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그러니까 이제 제3자의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가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아요.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원칙적으로 가등기가 있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서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등기는 무효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석 시험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수업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부동산 물권 이제 변동 그 다음에 동산 물권 변동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에 대해서 등기의 종류까지 절차까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이고요. 자, 첫 번째로 물권행위입니다.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률행위, 행위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권리변동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물권변동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것도 역시 물권 변동도 권리 변동의 일종이 되겠죠. 이제 물권이 발생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것이고요.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물권 변동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법률행위와 법 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물권행위와 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권리 변동에서 우리가 법률과 관세법만이 법원인가, 뭐 이제 다른 것도 그 권리 변동에 관련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례하고 조리가 법원인가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권법 분야에서는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법률과 관세법에 의하지 않는 외에는 이제 물권이나 내용이나 물권 종류를 임의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권법 부분에서는 이제 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법률 또는 관세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이 이제 법률행위가 있게 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권리 변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물권 변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인데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계약과 단독행위 또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합동행위도 법률행위 내용이 포함시키기도 하죠. 이제 물권행위 종류에는 이제 이 합동행위라는 개념이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게 논의가 있는데, 일단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계약과 단독행위만 법률행위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행위의 종류에도 계약과 물권적 단독행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채권 계약과 채권적 단독행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근데 보통 이 물권 계약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채권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당사자가 합의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합의 시점이 드러나는데, 물권적 합의라고 하는 거, 물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권을 넘긴다 또는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라고 하는 별도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물권 계약이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는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물권 계약 자체도 이제 공증인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물권 계약, 물권적 합의를 하는 시점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존재하는가, 당사자가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한데, 어느 시점에서 그런 합의가 있는가라고 하는 점은 약간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권 계약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보다는 물권적 합의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긴 해요. 자, 어쨌든 물권적 합의가 곧 계약인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물권 계약과 물권적 단독행위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인데요. 자,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념상 독자성이 있느냐, 채권 계약이라는 것과 별도로 물권행위의 개념을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개념상 독자성의 문제이고요. 시간상 독자성의 문제는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문제를 시간상의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개념상의 독립성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채권행위와 별도로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권행위가 독자적인 개념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개념상 독자성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물권행위라는 개념이 독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독자성이라는 개념을 시간상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은, 그러면은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별도로 이루어지는가 또는 물권행위가 채권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별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갑과 을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첫 번째,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자, 그 두 번째 단계로서 당사자가 이행을 합니다. 그 이행 속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포함이 돼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은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당사자가 물권적 합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는 합의를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좀 불명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소유권을 넘긴다 라고 하는 당사자 간의 물권적 합의가 있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나중에 이제 등기를 하는 그 시점까지 가면은 그 시점에서 소유권을 넘긴다 라고 하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시간상의 독자성의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그 독자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인 모습은 시간상의 독자성도 우리가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매매계약상에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등기 같은 것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개념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물권행위 독자성이라는 개념을 논할 때는 이 시간상의 독자성, 그 다음에 개념상의 독자성,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바랍니다. 판례는 우리 민법상의 물권행위 독자성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 판례가 얘기하는 독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상의 독자성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개념상의 독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물권행위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전제로 해서 물권법이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행위 유인성과 무인성입니다. 물권행위 유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행위 효력이 물권행위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유인성이라고 얘기하고, 무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행위 효력이
물권행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무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행위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물권행위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유인성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판례는 유인성 입장에 서 있죠. 물론 이제 무인성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지금은 모든 법리 자체가 유인성의 바탕을 두고서 법리가 구성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채권 계약이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제 물권적 합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물권적 합의가 있게 되고 등기가 있다면은 물권 변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 매매 계약은 채권 행위인 것이고요. 물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물권 행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물권행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외부의 물권 변동을, 이제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을 의혹하는 것이니까 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공시와 물권행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설의 견해에 대립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물권적 합의와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포함하는 이것이 물권행위다라고 보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이 등기라고 하는 것도 물권행위 하나 방식으로서 이 자체를 물권행위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공시는 물권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다. 즉 물권행위가 있게 되면은 바로 물권행위가 있게 되면 바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주는 효력 발생 요건이 등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3의 견해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독자적으로 물권 변동을 위한 법이 요구한 특별한 요건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런 견해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학문적인 그런 검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공부를 더 깊게 할 때 그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권행위의 의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186조에 따른 물권 변동, 즉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행위가 실효가 됐을 때 물권행위도 실효가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이제 무인성에 관련된 부분이죠. 당연히 채권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면은 물권행위도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유인성을 취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권리도 등기와 상관없이 제3자한테 복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소유권은 당연히 원래 매도인한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죠.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보호 규정 때문에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지만은 어쨌든 원칙적으로 이제 채권행위가 무효가 되면 물권은 당연히 원래 소유자한테 복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킨 시기인데요. 자,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키는 시기는 이제 그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 없이도 출연재산이 법인한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판례는 이제 제3자한테 법인의 소유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성립 요건주의와 절충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당연히 재단법인에 귀속된다라고 이제 규정은 되어 있지만은 판례는 제3자한테 소유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등기가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성립 요건주의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 맞죠. 자, 그렇고요. 취득시효 같은 경우, 취득시효는 이게 이제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맞잖아요. 20년 동안 뭐 점유하거나 또는 등기 부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10년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긴 하지만은
법률에 별도로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긴 하지만 법률에서 별도로 등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를 갖추는 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과 지상권에서의 소멸 청구와 소멸 통고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지상권자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뭐 이제 그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한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하게 되면은 바로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또는 등기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판례 같은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소멸 통고가 있는데요. 전세권 같은 경우에 전세권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소멸을 통고하게 되면은 6개월 뒤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세권 소멸 통고를 했을 때 6개월이 경과하면은 등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186조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당연히 소멸한다,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아직 판례가 정확히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86조의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할 내용은 등기의 요건, 등기의 요건에 관련된 유효 요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등기의 유효 요건에 관련된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형식적으로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갖춰져야 되는가, 어떤 경우에 등기가 실질적으로 유효가 되는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걸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식적인 유효 요건에 관련돼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뭐 관할권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만은 가장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것은 중복 등기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전산화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이래서 중복 등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복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두 개의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갑의 명의로 등기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을의 명의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를 이제 중복등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중복등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동일인 명의로 두 번 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두 번째 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그러니까 판례 입장의 변천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칙적인 거는 첫 번째 간 명의에 이게 이제 선행 등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후행 등기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선행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하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면은 두 번째 후행 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후행 등기 명의자 같은 경우에는 선행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해서 선행 등기가 무효임을 입증한다면은 자기의 등기가 유효하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선행 등기가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면은 후행 등기는 그것이 비록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 할지라도 후행 등기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질문 속에 이제 사례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원칙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고요. 근데 요 원칙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사례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중복 등기와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게 이제 사례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한 내용들이 다른 이제 요건들이랑 다른 이제 그 쟁점들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그 복잡해지는 거 전에 각각의 개별적인 쟁점에 대한 거는 명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와 명의인이 다른 경우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그 중복등기의 유효요건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등기가 어떤 경우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야지만 형식적 요건에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등기가 유효한 경우인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의 실질적 유효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등기는 물권의 귀속과 물권의 변동을 공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의 내용은 물권의 변동과 물권의 귀속에 대한 것을 제대로 공시해 줘야 되고,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물권의 귀속과 이제 물권의 변동, 이 두 가지를 공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등기가 이 두 가지를 공시해 줘야 되는데, 당연히 이 두 가지를 공시해 주지 못하면 이 등기는 무효가 되겠죠. 자, 그런데 뭐 이제 우리가 공시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약간 뭐 흠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흠이 있다고, 자그마한 흠이 있다고 해서 등기가 무조건 무효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일치해야지만 등기가 유효한데, 어떤 경우에는 유효하게 봐주고 어떤 경우에는 유효하게 봐주지 않는지, 그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쟁점들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원칙은 당연히 등기는 실체 관계와 등기가 일치해야지만 등기가 유효하게 되겠죠. 그리고 권리관계의 귀속에 관한 공시 내용이 실치관계가 일치하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물권의 귀속 자체가 물권의 변동 과정은 제대로 공시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물권의 귀속 자체가 제대로 공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갑에서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물권의 귀속 자체는 정확하게 뭐 실제와 맞게 공시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물권의 변동은 제대로 공시해주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을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고 다시 또 병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마치 그냥 갑에서 병으로 직접 소유권이 넘어간 것 같은 물권 변동을 공시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실제 관계와 약간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실체 관계와 부합하게 되면은 결국은 등기가 유효하게 취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의 과정이 사실은 실체 관계를 제대로 이제 공시하지 못해서 유효하지 못한다라고 판단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등기의 결과가 실체 관계를 제대로 공시하고 있다면은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봐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공시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물권의 귀속을 나중에 제대로 공시하고 있다면은 물권 변동 과정에서 약간의 좀 다름이 있다, 실제와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봐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중간생략 등기인데요. 중간생략 등기 같은 경우에는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직접 갑에서 병의 명의로 이전 등기가 있는 것을 중간생략 등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보통 보면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토지는 전국적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부동산 업자와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부동산 업자 사이에 여러 단계들이 존재해서 이 중간생략 등기가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 건너뛰는 사람들이 여러 명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생략 등기에 대해서 첫 번째, 순차 합의가 있으면 중간생략 등기도 유효이다. 즉, 갑과 을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을과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순차로 갑과 을 사이에 합의가 있다, 을과 병 사이에 합의가 있다 라고 해서 갑과 병 사이에 합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중간생략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 중간생략 등기가 이제 이렇게 매매 계약이 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있다라고,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중간생략 등기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법률 관계 좀 몇 가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갑과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를 다 지우고요. 갑과 을, 병 이렇게 했을 때 갑과 을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을과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이 직접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갑과 병 사이에도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을이 누구한테 제3자한테 팔았을 때 그 제3자한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라고 하는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갑 입장에서는 을이 누구한테 팔았는지를 전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직접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갑과 병 사이에서도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즉 중간생략 등기가 있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갑에서 병의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하지만 직접 병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갑과 병 사이에도 중간생략 등기가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해서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그대로 병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아까 출석시험에서 봤듯이 갑과 을 사이의 계약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를 들어서 그 합의도 역시 병에게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각각의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부동산 X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인도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만약에 병이 X라는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들 소멸시효 부분에서 살펴봤겠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을의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왜냐하면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은 을이 점유를 제3자한테 양도한 경우에도 그것이 소멸시효 이익의 폭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의 갑에 대한 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병이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변형된 형태인 건데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간생략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갑과 을 사이에 또는 을과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병이 직접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갑과 병 사이에도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갑에서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갑과 을과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갑과 을 사이에 적법한 등기 원인이 존재했고 을과 병 사이에 적법한 등기 원인이 존재했다면은 즉 적법하지 않은 등기 원인이 있다면 그것도 안 돼요. 하지만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이행까지 다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병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병명의의 등기가 어찌 되었건 실체 관계를 공시하고 있는 물권의 소유 귀속 여부를 제대로 공시하고 있는 것이 되니까 병명의의 등기 자체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지만 중간생략 등기가 유효하고 그리고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 사이에도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야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단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지고 각각의 중간자들 사이에 그 처분행위
등기 원인 자체가 이제 원인 자체가 제대로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중간생략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갑과 병명의 토지거래 허가, 이제 이거는 이제 유동적 무효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 중간생략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밖에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등기가 유효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모든 토지거래를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사실상 중간생략 등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갑과 을 사이에, 을과 병 사이에 이 매매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럼 갑과 을 사이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을과 병 사이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렇게 중간생략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만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갑과 병 사이에 토지거래가 있다라고 하는 합의를 받아야지만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요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갑과 병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허가는 무효인 것이죠. 왜냐하면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니까. 매매 계약은 지금 갑과 을 사이에, 을과 병 사이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허가는 무효이고요. 따라서 그 허가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갑과 병 사이에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자, 요 부분도 이제 유동적 무효인 경우와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민법 입문 시간에 계약의 효력 부분에서 유동적 무효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부분에서 법률행위 무효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확정적 무효가 있고 유동적 무효가 있죠. 그 유동적 무효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첫 번째 거 요거랑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갑과 병 사이에도 그러니까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도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고려할 때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도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갑, 을, 병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갑과 을이 병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청구권을 병한테 양도를 해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채권이죠. 채권을 양도를 하게 돼서 병이 바로 채권 양도에 의해서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갑의 동의 없이도 갑과 병 사이에 별다른 합의 없이도 병이 직접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에 대해 살펴볼 때는 갑과 을 사이에, 을과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병이 직접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갑과 병 사이에도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갑의 어떠한 그 동의, 승낙 같은 게 있어야지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은 인적 결합이 강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강한 그런 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 이제 갑의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갑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나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
등기의 경우나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갑의 동의가 승낙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소유권 이전 중간 생략 등기의 경우에도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양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듯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은 이제 인적 신뢰 관계에 기반을 한 채권이기 때문에 갑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양도된다. 이제 병이 직접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결론. 이거 물론 두 가지는 다르죠. 하나는 중과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이고 또 하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승낙이 있는 경우에 최종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이제 이렇게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갑과 을, 병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고요.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을 경우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해서 취소가 되었거나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가 되었거나 그런 경우에 만약에 병이 X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은 그럼 병은 선의인 경우에 제3자로서 보호가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처럼 단순히 갑에서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고 직접 중간 생략 등기에 의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을과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병은 선의인 경우에는 역시 착오 취소, 기망 취소, 뭐 강박 취소, 뭐 통정허위 표시 무효 이런 사안에 대해서 선의인 병은 제3자로서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3자 보호에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부동산만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 표시로 이루어진 경우 그런 경우들도 같이 관련되어 있는 쟁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등기의 유효요건, 실질적인 유효요건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관계와 다른 등기 원인, 뭐 이제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관계와 다른 등기 원인 이런 경우에도 이제 등기가 유효한 경우들 뭐 그런 방식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은 말소 등기와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요. 등기부가 이렇게 있어요. 등기부가 있는데 자, 여기서 A란 사람으로부터 B란 사람으로, C란 사람으로, D란 사람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습니다. 즉 A에서 B로, B에서 C로, 또 C에서 D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A에서 B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였습니다. 뭐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해서 B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뭐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A가 B와 C와 D를 상대로 해서 자신의 소유권에 기초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다 등기가 지워지게 돼요.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은 나머지 이 등기들은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A가 소유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은 A가 B와 C와 D를 상대로 해서 다 이제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지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허용이 되냐면은 A가 D를 상대로 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라고 하는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A의 이름으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돌아왔죠. 자, 이렇게 되는 형태를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결과가 되려면은 당연히 B와 C와 D의 명의를
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등기 청구라고 하는 것은 법적 성격이 동일하고요. 소송물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등기를 할 것인가의 차이점만 가져오는 것이고요. 성격은 이렇게 하는 것이나 B, C, D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나 똑같은 이제 법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말소 등기 청구권의 요건 사실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사례 문제에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등장하면은 그 질문을 뭘로 바꿔야 돼요? 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되고요. 말소 등기 청구권의 요건은 소유자여야 되고요. 그 다음 상대방의 등기가 무효여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의 근거 규정은 민법 214조 방해배제 청구권입니다. 이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이고 당연히 이제 상대방의 등기가 무효해야 된다. 이거는 말소 등기 청구권의 요건과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문제에서는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네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는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긴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등기의 유효권 중에 마지막인데요. 이제 무효 등기의 유용입니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무효한 등기를 다시 한번 이제 살려서 등기하는 것을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효 등기의 유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가등기 유용의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등기의 유용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이제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나중에 이제 갑과 은 사이에 매매 계약이나 매매 예약 같은 것이 무효가 되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사라지게 되고 가등기도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런데 나중에 갑이 이제 병한테 다시 이 X 부동산을 매도를 하고 병의 이름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기존의 을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다시 병 명의의 가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중의 일이 되니까 이 을 명의의 가등기가 무효지만은 이 을 명의의 가등기를 병한테 이전해 주는 식으로 그 가등기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해주는 식으로 해서 기존의 무효 등기를 살리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도 원래 이것은 물권 변동 절차를 보면은 을의 명의 지우고 병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해 줘야지만 물권 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해 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가등기를 취득할 사람에게 가등기를 취득하도록 해준다는 관점에서는 실제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효등기의 유용도 허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무효등기의 유용을 허용함으로써 이제 을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병 명의로 가등기 이전에 부기 등기가 있기 전까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등기부상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다면은 무효등기에 대한 유용의 합의를 들어서 그 제3자한테 이 가등기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다면은 이 가등기 이전의 부기 등기는 유효하게 취급이 되고 병은 유효하게 가등기를 취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설명은 저당권에 대한 설명도 그대로 저당권에 대한 설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피담보 채무를 변제해 버려서 저당권이 무효가 된 경우에
원래 다시 또 이제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때는 을 명의의 저당권을 말소를 한 다음에 다시 병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을 명의의 저당권을 병한테 이전시켜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저당권을 양도하는 것도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다면은 당연히 허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효등기의 유형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 사안들이 나중에 이제 채권자 대위권하고 같이 관련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효등기 유형에 대한 관계, 뭐 이런 관계들, 법리 같은 것들이 이제 다른 채권자 대위권 같은 데도 확대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무효등기 유형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저당권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긴 하겠지만은 당사자 사이에서 갑과 을과 갑과 병 사이에 무효등기 유형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무효등기 유형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은 갑도 을에게 저당권이나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요. 비록 아직 이제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 또는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기 전에도, 그리고 당연히 갑도 병에게 저당권과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무효등기 유형에 대한 합의가 일단 있다면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등기의 유효권에 관한 설명들이었습니다. 이 등기의 유효권에 관한 설명들은 객관식 문제나 선택형 문제나 사례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쟁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잘 읽어보고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설명했던 쟁점들 중심으로 해서 그 교과서의 내용들을 잘 결합시켜서 조금 이 부분만 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앞뒤에 다른 내용하고도 관련이 돼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제3자 보호, 계약의 무효 취소 같은 경우에 제3자 보호라든지 또는 계약의 해제 부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는 뭐 뒤에 지금 우리가 아직 지금 공부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등기 청구권 214조와도 결합되어 있고요. 또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와 그리고 또 저당권 설정 등기, 무효 등기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하고 다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공부가 되면 될수록 이 앞뒤 과정들하고 잘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별도로 필요 없죠. 예를 들면 상속이나 공용징수, 판결, 경매, 원시 취득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없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판결인데요. 이때 판결의 종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형성 판결과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이라는 게 있는데요.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리관계 등에 대한 권리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판결을 확인 판결이라고 얘기하고요. 이행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판결 같은 것을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관계를 직접 변경시키는 그러한 이제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건 형성 판결만을 얘기합니다. 이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가 없어도 이제 법원의 판결이 있게 되면 바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행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행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이행 판결문을 들고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했을 경우에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원취득 같은 경우에도 역시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보정 등기가 없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이제 원시적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은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서 건물을 지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도급 계약 부분에서 이 내용들을 아마 공부를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비록 이제 수급인 같은 경우가 자신의 재료와 노력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건축허가를 도급인의 명의로 받고 결과적으로 도급인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원시취득에 관한 이제 소유권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한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던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은 그 건물이 신축되었을 경우에 신축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자, 이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많이 문제되는 경우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은 그 부동산을 이제 부동산 물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등기를 해야지만 합니다. 등기를 해야지만 제3자한테 처분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등기의 종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기의 등기의 종류와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의 종류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등기의 종류에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가 있습니다. 사실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그 등기에 관한 사실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실의 등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등기부를 표제부라고 얘기합니다. 권리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권의 공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갑구란과 을구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집합 건물에 관한 등기부인데요. 이 표제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제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갑구란이 되어 있고요. 을구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갑구란과 을구란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이거는 권리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이 표제부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뭐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대지권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사실에 관한 내용들.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좀 권리에 관한 부분하고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 다음에 뭐 등기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 사실에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을 표제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동의 건물에 여러 개의 전유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거를 집합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표제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별 호실들에 대한 표제부가 있습니다. 그 표제부가 두 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표제부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쪽 그 106호라고 하는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는 또 앞에 있어요. 표제부가 두 군데 있는 거죠. 이 표제부가 두 군데 있는데 이거는 건물 한 동의 건물 자체에 대한 표제부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 층의 면적이라든지 또는 이 건물의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은 어느 토지 위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점들을 표시하는 게 한 동 건물의 표제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표제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등기 부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구 을구라는 권리에 관한 등기 부분인데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동의 자체에 대한 표제부와 그 다음에 개별적인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두 군데 표제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에는 이제 중국 등기와 예비 등기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중국 등기라고 하는 거, 이제 기입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회복 등기, 뭐 이런 것들, 회복 등기도 말소된 거, 잘못 말소된 거를 회복하는 등기가 있고요. 멸실된 건 다시 회복하는 등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 쪽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라고 해서 중국 등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그 본등기를 대비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이제 예비 등기라고 하고 그 예비 등기의 대표적인 게 가등기가 되겠죠. 자, 우리 중국 등기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고 있는 갑구란과 을구란에 있는 등기들,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압류 등기 또는 압류 말소 등기. 이런 등기들은 다 독립된 번호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등기들은 다 중국 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소유권 이전 등기들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등기들, 대부분의 등기들이 다 중국 등기들이 되겠죠. 근데 아까 이제 가등기 예고 등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잠깐 좀 봤는데요. 그런 예고 등기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등기는 이제 예비 등기 중에서 이제 가등기에 관한 겁니다.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가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이제 다 가등기가 본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원래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원래라면 이쪽 부분이 없죠. 지금 이쪽 부분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 부분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기 전이니까 이제 가등기만 있는 상태에서 있고, 그 다음에 4번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로부터 이일남 씨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것에 기초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진 거죠. 본등기가 이루어지니까 4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행위니까 이제 김갑동 씨가 갖고 있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일남 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소할 때는 독립된 번호를 주고서 4번 등기를 말소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기재를 해요. 그래서 말소 등기는 그냥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별도로 독립된 번호를 받아서 그 번호에다가 4번 등기가 말소된다 라고 하는 점을 별도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등기에 관한 이제 등기부 양식입니다. 자, 가등기에 관한 이론적인 설명들, 양식을 봤으니까 이론적인 설명들을 추가하도록,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설정, 이전, 변경을 위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모든 등기가 그렇지만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즉 소유권, 뭐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보존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법원에서 이제 그 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이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가등기의 효력은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을 하게 됩니다. 물건 변동의 효력이 소급하진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소급하는 게 어떤 것인지 정확히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를 한번 보면요. 자, 가등기 요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가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 2001년 1월 7일 날 이루어졌고요. 순위번호가 3번이었죠. 우리가 물건의 우선적 효력을 얘기할 때 같은 구 내에서는 같은 을구 내에서는 물건이 서로 어떤 물건이 더 우선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순위번호란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먼저 순위번호란이 높은 것이 더 우선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001년 1월 7일 날 가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 2003년 3월 25일 날 이일남 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2003년 10월 21일 날 김갑동 씨가 다시 또 자신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본등기가 되겠죠. 자, 본등기 시점은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은 이일남 씨가 더 앞서죠. 하지만은 가등기 시점은 1월 7일 날이죠. 자, 이 경우에 김갑동 씨의 본등기의 순위는 3번으로 소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갑동 씨보다 이일남 씨보다 김갑동 씨가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처럼 김갑동 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순위 번호가 더 앞선 것처럼 취급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갑동 씨가 2001년 1월 7일 날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소급하는 건 아니에요. 김갑동 씨는 여전히 2003년 10월 20일 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을남 씨보다는 시간적으로 느리지만은 순위 번호란이 더 앞선다라고 하기 때문에 김갑동 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더 앞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을남 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등기에 의해서 소급되는 것은 순위 번호가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이고요. 물권 변동 시점이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행위, 아까 이제 이일남 씨의 처분행위 있었죠. 그런 것들은 다 무효가 되고요. 법원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일남 씨의 등기는 김갑동 씨가 별도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본등기를 하면서 그 이일남 씨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자, 본등기 청구권자를 본다면요. 본등기 상대방은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해서 이제 본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제 매도인이 되겠죠. 매도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록 이제 갑에서 을, 이제 얘가 그 을이 가등기권자라고
소유권자라고 얘기를 할 때, 자, 이런 경우에 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갔다 할지라도, 병한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상대로 해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해서 본등기를 청구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 1학기 때 그 민법 채권 강론을 공부하면서 환매 공부했었죠. 환매 같은 경우에는 환매권을 누구한테 행사해요? 만약에 환매 의무자가 이제 상대방이 매도인이 목적물을 소유자가 이제 매수한 사람이 목적물을 제3자한테 넘긴 경우에 원래 매도인이었던 사람이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환매권을 행사를 하죠. 자, 그런데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등기 의무자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등기 청구하는 것은 이렇게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몇 월 며칠자로 등기번호 몇 번에 의해서 이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입니다. 그러니까 본등기 청구권과 또는 뭐 다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살펴봤듯이 본등기 같은 경우에는 가등기 밑에 칸을 비워둬 있잖아요. 거기다가 등기를 하는 게 본등기예요. 그 칸에 등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칸에 등기하는 것은 본등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죠. 자, 그런데 이제 본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자가 이제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은 본등기 청구권은 목적을 달성하여서 소멸합니다. 이 경우에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혼동의 법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뒤에서 공부하겠지만은 채권과 채권이 동일인한테 귀속되는 경우,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한테 귀속되는 경우, 또는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인한테 귀속되는 경우에 혼동의 법리가 생겨요. 근데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잖아요. 채권과 물건이 동일인한테 귀속되는 경우에는 혼동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채권이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소멸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이라고 하는 건 채권과 채권, 채권과 채무 또는 소유권과 물건이 동일한테 귀속되는 경우에 혼동의 법리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등기 이후에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본등기 청구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가등기 이후에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면은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과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라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라면은 중간 처분행위 다 무효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가등기 이후에 중간 처분자가 있다면은 본등기 청구권은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본등기 청구권은 살아있는 것으로 취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얼핏 얘기했지만은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권리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가등기 이전의 이제 부기등기에 의해서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청구권이 양도가 될 수 있다. 이걸 보통 이제 우리는 가등기의 가등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가등기의 가등기라는 표현보다는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권리가 양도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있는데요. 주등기라고 하는 독립된 순위 번호라는 갖고 있는 거,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 2-1, 3-1 이런 식으로 주등기 밑에 붙어 있는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유권 부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가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1번, 2번, 3번 나가는데 이제 을구란에서의 제한 물건의 이전, 저당권 이전이나 가등기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건 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제 등기의 절차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판결문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게 없다면은 당사자가 동시에 가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다 법무사한테 다 양쪽이 다 위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법무사가 가서 등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자, 뭐 필요한 서류들은 이런 서류들이 있고요.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 것은
이행 제공 여부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행 제공을 다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다 갖추어서 등기하기 위한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가야지만 그래야지만 등기에 필요한 이행 제공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등기 필증 같은 거라든지 등기 원인 서류 같은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뭐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등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시험에 뭐 자주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의 유효권들,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또는 중복 등기는 형식적인 거요. 그 다음에 또 그 중간 생략 등기라든지 또는 무효의 등기 유용 뭐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둬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